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작은 다가구에 투자하셔서 과연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처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이 물건을 디딤으로 삼아 점차 부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4타경 67,141번 경매 물건입니다.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263-7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10억 962만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매각의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인 4억 9,471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84.7평, 건물 연면적은 약 106.4평,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 경매의 근저당권자이자 경매 신청자는 성남 수정새마을 금고이며 이제부터는 이 물건이 왜 이 가격까지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 가격에서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하나씩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전체 구조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263-7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는 대지 255이 약 77평 규모이며 여기에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와 전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기준으로는 주거용 다가구 건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형태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지상 4층 건물이며 외벽은 석재 마감, 창호는 하이샷이 창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를 보면 1층은 계단실 및 공용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용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부상으로는 2층은 상가구, 3층은 2가구, 4층은 상가구이나 현재 구조상으로는 2층은 상가구, 3층은 4가구, 4층은 4가구로 현관문과 도시가스 계량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형 임대세대 위주의 다가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 계단과 복도 구조가 단순하고 각 세대로의 접근 동선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 임대관리 측면에서도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주차와 진입 환경을 보면 본건은 8m에서 10m 폭의 도로에 접한 토지에 위치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무리 없는 편입니다. 필로티 형태의 구조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신현동 일대는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상가와 공장이 혼재된 전형적인 생활형 주거 지역입니다. 평가 4번의 신현동 263-9번지 지목전으로 18이 약 5.45평으로 지분 65분의 18 이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적도를 영상 화면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인근에는 이미 형성된 주거 밀집 지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역시 크게 부족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무난한 편이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인근 간선도로로의 접근이 수월해 출퇴근 동선 역시 무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화려한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의 지역은 아니지만 오히려 임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생활형 주거지라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인 개발 기대감보다는 실제 거주와 임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입지가 과하게 좋거나 나쁜 물건이 아니라 임대 수요가 끊기지 않는 구조와 위치를 갖춘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 위에 임차 현황과 보증금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현재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에서 진짜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등기부 권리관계, 그리고 임차인 현황입니다. 다가구는요, 건물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한 줄이 내 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갈라버립니다. 입찰금 10%를 날리고 재경매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이자 경매를 신청한 곳은 성남 수정새마을 금고입니다. 근저당권자도 같은 성남 수정새마을 금고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의경매의 청구 금액은 2억 6,927만 3,530원입니다.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에서는 2014년 3월 10일 설정된 근저당권 성남 수정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 쪽은 더 빠릅니다. 토지 등기에는 2011년 11월 30일 설정된 근저당권성 남수정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이 먼저 말소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은 토지 기준으로 보면 2011년 건물 기준으로 봐도 2014년 근저당이 기준선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 기준선 말소 기준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으로 낙찰자를 붙잡지 못합니다. 자료에서도 실제로 임차인 전원이 대항력 X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도가 쉽다 쪽으로 기울 수 있는 포인트지만 다가구는 호수별 점유 확인이 중요하니 현장 점유자 확인은 끝까지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추가로 보이는 권리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2020년 7월 21일에 최손정 명의로 넘어간 기록이 있고 2023년 5월 17일에는 서울보증보험주 가압류 1958만 4,722원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7일에는 임차권 설정 7,800만 원 한 정동도 잡혀 있는데 이 역시 말소 기준 뒤쪽 권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선순위 대항 임차인 구조는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총 12명으로 정리되어 있고 보증금 합계는 7억 1,200만 원, 월세는 월 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상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3월 10일 근저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전부 X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부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부분은 현장 청취 또는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메모가 한 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차 보증금 중 8천만 원은 반환받았다는 보증금 감정평가서 메모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호수의 보증금에서 빠진 것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보증금 총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총합 7억 1,200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 흐름을 잡기 전에 반환받은 8천이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를 한 번 더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선순위로 법원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명도에 기뉴이 사용되니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와명도 부분입니다. 자료의 현장에 임하였으나 임차권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별도 확인 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는 이 한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호수별로 문이 잠겨 있는지, 전대가 있는지 이걸 확인 못하면 명도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지만 현장 점유 확인이 마지막 리스크로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최저 입찰금에서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금융 흐름으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가능 지역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10.15 대책 당시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현재 기준에서도 일반적인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다주택 여부와 별개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70% 적용을 가정할 수 있는 구조로 보겠습니다. 이제 낙찰가부터 찾겠습니다. 이번 3차 매각의 최저 입찰금은 4억 9,471만 7천 원, 즉 약 4억 9,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출 70%를 적용하면 은행 대출금은 약 3억 4,6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제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가 기준 30% 자기 자본은 약 1억 4,8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 기준으로 취득세를 약 4.6%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낙찰가 4억 9,400만 원 기준 취득세는 대략 약 2,270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잡비를 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30% 약 1억 4,840만 원 취득세 약 2,270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를 모두 더하면 제가 실제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억 7,260만 원, 즉
1억 7천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은행 대출금 3억 4,630만 원과 자기 투자금 1억 7,260만 원을 합한 총 자금 규모는 약 5억 1,890만 원입니다. 감정가 10억이 넘는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기 위해 실제로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약 1억 7천만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큰 돈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대출을 활용하면 비교적 현실적인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보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 안에 들어있는 임차 보증금 약 7억 원대가 이 금융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보증금이 내 대출과 내 자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핵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투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와 있는 임대보증금의 총합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이 보증금을 활용해 가장 먼저 은행 대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최저 입찰가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 대출금은 약 3억 4,63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이 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증금에서 남는 금액은 약 3억 6,570만 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물건에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자본은 취득세와 각종 비용을 모두 포함해 약 1억 7,260만 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 결과 보증금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약 1억 9,31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주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은행 대출은 전부 사라졌고 제 투자금도 전액 회수된 상태입니다. 즉,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제 돈이 단 한 푼도 묶여있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약 1억 9,300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연 이자율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수익은 약 77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매달 약 64만 원 수준의 이자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현재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 10만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이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월 현금 흐름은 약 74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 대출은 없습니다. 내 투자금도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7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작은 다가구를 디딤돌로 삼아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현실적인 투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증금 정리는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2개 가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을 집세, 월세 잘 받아 지내다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출구 전략, 매각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감정가로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10억 962만 6,6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와 취득세, 각종 부대 비용을 모두 합친 총 취득 원가는 5억 1,800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순수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10억 962만 6,600원에서 5억 1,800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4억 9,162만 6,600원입니다. 이제 세금 계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6%입니다.
4억 9,162만 6,600원의 6%는 2,949만 7,596원입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 즉 양도소득 금액은 4억 6,212만 9,004원입니다. 여기서 개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과세표준은 4억 5,962만 9,004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42%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 3,540만 원을 함께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과세표준 4억 5,962만 9,004원에 42%를 곱하면 1억 9,304만 4,182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세는 1억 5,764만 4,182원입니다. 이제 지방소득세를 더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므로 1,576만 4,418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합계는 1억 7,340만 8,600원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 10억 962만 6,600원에서 취득원가 5억 1,800만 원을 빼면 4억 9,162만 6,6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방금 계산한 세금 1억 7,340만 8,600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 매각 수익은 3억 1,821만 8천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할 경우 세금을 모두 정리하고도 약 3억 1,800만 원 수준의 순수 매각 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리비나 시설 개선비 같은 자본적 지출을 증빙으로 더 확보할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더 낮아지고 최종 수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물건을 법인이 낙찰받고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는 구조로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 금액은 최저 입찰가 그대로 4억 9,471만 7천원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물건은 법인 명의이므로 취득세를 12%로 계산하겠습니다. 낙찰가 4억 9,471만 7천원의 12%는 약 5,936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5억 5,558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은 보유하지 않고 감정가 그대로 즉시 매각합니다. 매각 금액은 10억 962만 6,6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법인의 총 취득원가 5억 5,558만원을 빼면 법인 기준 양도차익은 약 4억 5,404만원이 발생합니다.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주택을 양도한 법인이므로 일반 법인세에 더해 주택양도 중과세 20%가 추가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이 기본 법인세율 9%에 주택 중과 20%를 더해 총 적용세율은 29%로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4억 5,404만원의 29%는 약 1억 3,167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4억 5,404만원에서 세금 1억 3,167만원을 빼면 법인이 손에 쥐는 순수 매각 수익은 약 3억 2,200만원 수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법인으로 낙찰받아 취득 즉시 감정가로 매각할 경우 취득세는 크지만 보유 리스크 없이 짧은 회전으로 약 3억 2천만원의 현금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장기 보유형 투자가 아니라 자금 회전과 속도를 중시하는 법인 전용 출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물건은 숫자로 보셔도 구조로 보셔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낙찰 구조, 금융 흐름, 임대 수익,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모든 계산은 실제 경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계산이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숫자는 숨길 수 없고 경매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말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채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차분하게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경매를 공부 중이신 분,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또는 처음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채널의 영상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일반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조금 더 현실적인 물건과 조금 더 깊은 계산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매 물건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실전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